예,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대한예방학회 제73차 가을 학술대회에서 지역 중심의 사전 예방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시스템 개편 방안 모색이라고 하는 심포지움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는 지금 한참 코로나19가 이제 우리 삶을 좀 괴롭히고 지금 2년째 지금 괴롭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에서 진짜 일선 보건소 현장에서도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인구 절벽 시대에 또 다가오는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또 보건소에 요구되는 그런 일들이 많고 또 이런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이 또 언제 우리 삶을 또 위협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보건소 기능 개편과 관련해서 정말 이런 심포지움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심포지움을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조현장 원장님께서 인사말을 영상으로 좀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좀 보시고 이어서 세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조현장입니다. 오늘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2021년 대한예방의학회 제73차 초기학술대회에서 지역 중심의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시스템 개편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전국 보건소장협의회와 공동 심포지움을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먼저 포스트 팬데믹 한국보건의료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정혜관 학회장님을 비롯한 대한예방의학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불어 심포지움의 공동주관을 위하여 애써주신 허목 전국보건소장협의회 회장님과 협의회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지역 보건의료를 이끌어 나가는 구성원으로서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방역에 보건소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건강 증진 사업 및 보건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비정규직이 약 30%에 달하는 보건기관 인력 구조 특성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공중보건위기 시대에 지역보건의료기관이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립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직과 인력 확충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계기로 보건소를 다시 돌아보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의료, 건강, 안전망 강화를 위한 보건소의 기능과 시스템 등 사업체계 전반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 심포지움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인력 및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계신 신준호 교수님께서 지금까지의 보건기관 기능 개편 관련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발표 내용을 잘 들으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연구진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주제 발표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시스템 개편 방안에 대해 지휘개발원 통합건강팀 박선희 팀장이 현재까지 지역보건의료 정보 시스템 현황과 향후 개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시스템이 구축, 운영된 지 10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한 정보 시스템 개편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사업 수행 실적의 입력 중심으로 운영되어 지역 보건의료 정책을 지원하는 데 한계를 가져왔고 정보의 분절로 인해 비효율적인 행정도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습니다. 이에 저희 개발원에서는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보건소 업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개인별 맞춤형 예방관리가 가능하도록 내년 9월까지
지역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현장에 참여해주신 전문가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목소리가 반영된 효과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대면 중심의 보건소 건강정진 사업이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보건의료 패러다임도 디지털 뉴딜과 함께 변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국면을 맞는 지역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국민 건강정진을 위한 다양한 비대면 건강정진 콘텐츠를 확산하고 지역 균형 뉴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의견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새로운 혁신의 기반이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데 도움을 주신 분들과 참석해 주신 모든 내 외빈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그 멀리서 바쁘신데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오늘 그 인사 말씀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허목 수장님께서 전국 보건수장협의 회장님으로 오셔서 인사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워낙 좀 일정이 많아가지고 지금 일상 회복 관련해가지고 지금 여러 회의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오늘 참석이 어려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이번 심포지엄은 아까 우리 조은장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신조영 교수님하고 박선희 팀장님께서 발제하시고 여기 이제 박혜경 울산 남구 소장님하고 그다음에 오유미 한국건강개발원 실장님 그리고 이중정 교수님 오늘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이후 저 세 분 토론 끝나고 또 추가 질의 제가 소개하면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시작이 좀 늦어가지고요. 오늘 발제하신 선생님들께서 조금 한 5분씩만 조금 땡겨가지고 맞춰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그 전남대학교 신준호 교수님께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인력 및 체계 개선 방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신준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인력, 체계 개선에 대한 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의료, 특히 보건 쪽 그 경향 중에 하나는 이노베이티브 케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IT와 보건의료를 결합한 형태로 서비스들이 제공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유럽과 이런 좀 서구 사회에서 이런 형태의 서비스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보급이 되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보건소도 이전과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요구받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체계라든지 기능 또 인력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변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 못한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이제 배경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실제로 고령화되고 또한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보건소에 대한 어떤 기능이나 역할들도 많이 변화하기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이라든지 질병 예방 부분으로 많이 요구받고 있는데요. 그와 같은 것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아직까지도 보건소는 대부분 대면 서비스를 위주로 한 기능과 체계 여러 가지 것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은 IT 기술들을 잘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또 그러면서도 코로나19와 같은 공중 위기에서 본인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이 되지 못한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지금 현재 보건소가 감염병 관리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 수행에서는 거의 한계에 부딪혀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신종 감염병 대응 업무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거고요. 그 업무의 범위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환자들을 일일이 확인해서 추적하고 관리하고 또한 그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일일이 대응하는 방식의
어떤 감염 그 방역 기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 관리반, 환자 이송, 지역사회 역학조사, 현장 방역 등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업무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의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담 조직도 사실은 갑작스럽게 만들어졌고요. 훈련되지 않는 인력들로 인해서 굉장히 미흡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조직은 결국은 이제 공조직인데요. 공조직이 가지고 있는 비탄력성들, 또 비유연적인 그런 특성들이 여기에서 힘들게 하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기존에 있던 어려움들이 더 가중화되고 피로도가 증가하면서 많은 사태들이 벌어졌었고요. 또 보건소가 무엇보다도 다른 조직들에 비했을 때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코로나19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보건소 조직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코로나19 등 공중 보건 위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감염병 상황에서 감염의 위험에 대비해서 감염병 관리부서와 나머지 부서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은 비대면하고 관련된 시설, 장비, 인력,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 훈련이 같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고 또한 그런 교육 훈련도 역시 부재한 게 또한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일들은 지금도 지금이지만 공중보건 위기가 지난 다음에 보건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려보고 체계 개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유럽의 어떤 이노베이티브 케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구하고 또 그동안의 많은 연구들을 토대로 해서 체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문제점은 조금 더 정리하자면 조직과 인력 확충이 어렵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지역보건법이 그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다는 것도 기여를 하고요. 또 관리의 다원화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행안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된 체계가 있고요. 최근에는 질병관리청이 또 승격이 되면서 또한 지방 조직까지 같이 만들어지면서 아직 이와 같은 거버넌스 체계 부분이 잘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혼선들도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 감염병에 대해서 그냥 취약하다든지 현재도 그렇는데요.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체계들, 그리고 총괄 조정 기능이 굉장히 미약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한 연구들은 사실은 이전에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요. 그와 같은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비슷한 연구들이 있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 자체가 무의미하지는 않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연구들이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 체계 개선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는 동일하지만 그와 같은 일들이 문제가 제기됐던 상황들 자체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배상수 교수님이 하셨던 연구는 새로운 시대 변화에 따라서 공중보건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맥락에서 하셨고요. 또한 서경화 선생님들이 했던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소 기능 개편은 또한 의료 인력, 공공의료 전문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는 관점에서 이야기가 됐었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논의가 다른 논의의 맥락들이 다르고요. 최근 저희보다 조금 더 빠르게 서울시에서 포스트 코로나 보건소 기능 및 조직 재정립 방안이라고 하는 연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서울시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된 것들이고 아마도 결과도 그와 비슷한 형태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외하고도 저희 연구의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될 만한 많은 자료들을 제공하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의 목적은
보건소 기능 및 역할을 코로나 이후 상황을 가정하고 재검토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변화하는 보건의료 수요에 따라서 기능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들이고요. 이것들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정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뭐 법이라든지 또 건축, 시설, 장비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보건소가 어떤 기능들을 가져가야 될지 큰 기능을 위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 전체적인 제공 체계의 모습을 그려보고 그리고 나서 보건소에 어떤 인력이 갖춰져야 되는지 이걸 전제로 해서 운영 모형을 만들고 이걸 위해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인 어떤 정비 부분이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복지부에서 주었던 과제가 3가지였어요. 큰 꼭지가. 그래서 1, 2, 3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연구 내용은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에 대한 현황 진단, 그리고 코로나19 이후를 가정한 기능 개편안 제시하는 거, 그리고 이것들하고 관련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모형을 설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를 정비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 그 연구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현황 진단과 분석과 관련돼서는 무엇보다도 보건소의 어떤 유형별 분석을 하는데 사실 유형별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그동안 많이 써왔던 형태도 있고요. 또 행안부에서 분류하고 보고하기 위해서 썼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일단은 유형별로 분석해 보고자 하고요.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전후에 있어서의 어떤 보건소의 변화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그 한계점들 이런 것들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는 감염병 대응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감염병 대응 역량 부분들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가 뭐가 있을 건지 여기에 따라서 어떤 조직이나 인력이 필요할 건지도 같이 추정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추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 별로 일단은 나눠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이따 이제 그 일부 결과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서비스의 어떤 내용들이 현재도 만족스러운 부분이 어느 정도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지 않는 부분, 특히 감염병 부분들은 향후에 굉장히 또 커져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큰 꼭지로 나누어서 그것들을 볼 필요가 있어서 그 서비스별로 따로따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체계 개편 패러다임에 적합한 어떤 기능 강화라든지 기타 인력 확충 방안들도 같이 검토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보건복지부와 또 질병청, 행안부를 포함하는 중앙부처와 시도 이제 광역정부 수준 그리고 시군구 수준에서의 어떤 거버넌스의 문제, 각각의 역할의 문제,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런 역할 정립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무엇보다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도 그 내용들을 쭉 보니까 지역보건법부터 시작해서 지역보건 관련된 법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자 합니다. 뭐 연구 방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과제별로 이렇게 과제별로 또 연구 내용별로 해서 그 연구 방법들을 고민했었고요. 그래서 이처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저희 연구는 지금 시작하는 단계고 또 여러 그 부분들의 의견들을 모으고 정리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종의 양해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는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행 중인 내용들을 모아서 모으고 정리해서 전체적인 그 저희가 생각하는 보건의료 체계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그 정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논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리한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현재 보건소의 직접 서비스. 여기서 이제 직접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제 서비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서비스가 현재는 거의 제로로 수렴됐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보건소의 보건증 발행인데요. 이게 거의 제로가 돼가지고 많은 민원을 야기하기도 하고요. 진료 서비스 역시도 보건소 자체만 가지고 보면 거의 다 중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서비스 역시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발생이 낮은 일부 지역에서는 비대면 또 최소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방문 보건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은 실제 보건소를 방문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거의 중지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가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가지면서 이 사람들이 섞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보건소가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와 같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 좀 검토를 저희들도 했었는데요. 하나는 첫째로 민원 발생을 유발합니다. 근데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건소의 존재 이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장기간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왜 보건소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1차적인 질문. 두 번째는 이러고도 문제가 없다면 보건소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조직이 아니냐. 그리고 이런 경우라면 차라리 민간에 이양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좀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 제기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보건소의 존재 이유에 대한 문제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보건소가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라는 그 질문으로부터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건소의 기능들을 크게 그럼 세 개로 좀 쪼개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문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아마도 기존의 다른 그 역할들과는 좀 분리시켜서 제공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보건소의 가장 필수적인 기능들, 뭐 기획, 행정 이런 파트들은 어쨌든 보건소의 필수 업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최근에 거의 제공되고 있지 않은 주민 직접 서비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검토를 했었고요. 보건소 그러면 향후에 그 기능 설정하거나 운영할 때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가. 그래서 1차적으로 시군구 단위에 반드시 한 개는 있어야 되는 지금 보건소에 반드시 담겨야 되는 기능은 뭐냐.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분리해도 되는 기능은 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총괄 조정 조직 여기는 말씀드렸던 기획행정 위기대응 부분을 다 포함해서 생각을 했고요. 주민 서비스 조직은 분리해도 되겠다. 물론 보건소에 주민 서비스 조직을 같이 넣을 수도 있고요. 분리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서 생각을 했고요. 다음에 그 총괄 조정 기능을 갖는 조직은 시군보다 한 개만 있는 게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은 시군구에서 필요한 수만큼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다. 물론 여기에 관련된 다른 연구들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 직접 서비스를 담당하는 거고 여기 내용이라든지 설치 기준, 인력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설정할 해야 되고 필요한 연구들을 더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드렸던 그 감염병 대응 부서는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되는데요. 외부 동선,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선별진료소, 다음에 내부 동선은 감염병 예방관리부서, 창고 등 이런 부분들도 다른 부서와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시설 개선이 필요하고 장비도 역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코로나19 이후에 전파 방지를 위해서 보건소를 폐쇄해서 실제적인 직접 서비스가 거의 제로로 수렴해서 발생하는 문제들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현재 보건소가 방문하는 주민들의 방역 관리에 필요한 만큼 어떤 시설, 인력, 장비들을 갖추고 있지 보다 다른 것들도 역시 고민을 했던 거고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구비를 하고
물리적인 동선을 분리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 직접 서비스 조직은 필요한 만큼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데요. 가능하면 주민의 주거지에서 좀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와 같은 조직은 필요한 만큼 더 만드는 게 좋겠는데,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보건소 조직 내에서도 유사한 조직이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인데요. 지금도 그 일부 지자체에서는 뭐 2개 이상 있는 지역 그 지자체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보건소 내 직접 서비스 조직도 그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그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조직 간의 어떤 서열은 없는 것이고, 단지 지역별로 어떤 업무를 맡는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주민 서비스 조직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명칭은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고, 그 연구들 주민 또 의견 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 명칭 변경을 주민이 원치 않는다더라고요. 왜냐하면 잦은 명칭 변경으로 해서 오히려 혼선을 빚고, 또 며칠 전에 그 담당 복지부 과장님하고도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조차도 명칭을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명칭 변경은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서비스 조직의 이제 물리적 분리하고 관련돼서 설치 기준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이전의 연구들을 보니까 임준, 이주열 교수님들께서 이미 관련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과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했었고요. 필수 서비스, 주민 서비스 조직의 필수 서비스 범위 역시도 비슷한 연구를 또 공근상 교수님께서 하셔서 그 결과들을 제대로 활용해서 그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적합한 그런 서비스 범위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설치 기준을 마련할 때는 도농 간의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겠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인구를 염두에 두지만, 특히 그 농어촌 지역 같으면은 이동 간의 거리라든지 물리적인 분리들, 예를 들어서 도서상 가는 경우에는 거리는 실제로 멀지 않지만 이동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 접근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누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인력 기준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제공해야 되는 필수 서비스를 가정하고 설정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현재 그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은 2020년 현재인데요. 운영하는 개소수는 74개고요. 다음에 확충 개소수는 107개입니다. 그래서 그 농어촌 지역과 또 있는데요. 도시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고 국비로 거의 대부분 만들어지는데, 일부 지자체는 자체 그 설치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보건기관의 특정 인력을 어떻게 추정할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도 상당히 그 고민을 했는데요. 보건소의 주요 기능별로 별도로 추정하는 것으로 했고요. 기획행정 파트, 다시 말하면 보통 그 행정 파트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인데, 거기는 현재와 동일하게 가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위기 대응, 다시 말하면 감염병 관리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정하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로 주민 직접 서비스 부분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해서 인력을 추정하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보건소의 표준 업무를 정하고 그 업무별로 별도 추정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 보건소의 그 유기된 인력에 대해서 또 검토를 일부를 했었는데요. 실제 아직까지는 대략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요즘인 것 같습니다. 대략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500명 정도인 것 같고요. 다음에 보건소의 코로나19 대응 인력은 복지부에서는 약 15,000명으로 이렇게 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보건소 내 상시 감염 관리 인력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건 그 위기시가 아니라 평상시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가지고 저희도 다 고민을 해봤는데, 상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군대 사단들이 그 세 가지로 유형이 있더라고요. 상비, 다시 말해서 철책선에 있는 사단, 거기를 지원하는 예비 사단, 그리고 후방에 있으면서 그 전쟁 시에 동원해서 만들어진 사단이 있는데요. 동원 사단의 최적 상비율,
30% 정도라고 보통은 그 다른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상시에는 전체 사단의 30%, 주로 간부급 인력들로 운영을 하다가 전쟁이 벌어지면 예비군들을 동원해서 채워서 다시 전선으로 보내는 이제 이런 그 사단을 동원사단이라고 하는데 그 동원사단의 상비율 30% 정도가 가장 그 효율적이라고 비용 효과적이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어서 그 결과들이 인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보건소의 평상시에 감염 관리 조직이 있으면 해야 될 일들을 가정해서 그 추정할 수도 있는데요. 평상시 보건소 감염 관리 활동, 그리고 대규모 감염 유행을 가정한 교육 훈련 및 활동, 그리고 조직 관리에 필요한 활동을 가정해서 인력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현재 저도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관련된 연구는 없다고 하고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30%씩 가정하면, 그 말씀드린 대로 가정하면은 한 보건소당 한 10명 정도 추가 인력이 아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은 보건소의 주민 대상 직접 서비스 인력인데요. 주로 이제 보건소의 직접 서비스 업무 중에서 별도로 조직 운영을 최소 인력을 추정하고자 할 때 크게 이제 생각하는 업무가 3가지 영역입니다. 건강증진, 만성질환 예방관리, 정신보건 등인데요. 이 부분은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보건 의료기관 표준 업무 분류체계 연구의 결과에서 말하는 조정 위탁 가능 업무에 주로 해당되고 그 중에서 감염병 부분은 빼고 봤을 때고요. 이것들별로 해서 업무별로 최소 인력을 구하고 그걸 합하면 아마도 그 표준 인력, 최소 인력들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별로 최소 인력인 거죠. 그리고 각 시군구별로 설치할 건강생활지원센터 수를 거기에 곱하면 아마도 최소 인력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최소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여전히 적정 인류는 미지수입니다. 사실은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들은 서비스의 커버리지, 주민의 시각에서 보면 수혜율이 될 텐데요. 수혜율을 몇 프로로 가져갈 거냐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PHIS는 굉장히 문제가 좀 많아서 주민들에 대한 수혜율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또 이전에 다른 연구들의 결과들을 보니까 최소 3%, 물론 최소 범위인데요. 3%에서 한 9%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는 거의 그 개별적으로 받았던 모든 서비스를 다 합쳤을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시군구별로 그 직접 서비스 수혜율을 좀 나눠서 현재보다는 한 단계 올리는 방식으로 목표를 제시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것을 달성하고자 했을 때 필요한 추가 인력을 추정을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건소도 만족할 수 있고 주민도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렇게 이제 구한 모은 인력들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게 관건인데요. 평상시는 통상적인 업무는 기능별로 통상적인 업무를 하되 단 모든 보건소 근무자는 위기 상황에서는 일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역할을 부여를 하고 평상시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를 하고 주기적으로 도상 훈련을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상황에서는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감염병의 위기 대응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위기 단계에 따라서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저희의 생각이고요. 또 이제 이렇게 되려고 했을 때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기초자치단체 간의 어떤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어떤 지방정부의 성과와 자치분권 정책 과제의 일부 내용들을 보니까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에서 나름 선전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에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 이양을 한 게 굉장히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떤 정부의 거버넌스 체계를 고민을 좀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시군구별로 최소한 그 한 개의 총괄 조정하는 조직, 보건소가 있겠고, 어떤 주민의 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필요한 만큼의 주민 서비스 조직을 만드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리고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게, 현재 그럼 보건소는 과연 비대면 사업 역량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 쭉 지져봤는데요. 실제 대부분 보건소는 비대면 사업에 필요한 시설이 없고요, 장비도 거의 없고, 여기 필요한 그 교육들도 거의 받지를 않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2021년에 교육 상황들을 쭉 뒤져봤었는데, 일단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그 제공한 교육 안내에는 그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제외하고는 비대면으로 관련된 과정이 하나도 없었고요. 물론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조차도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비대면 상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또 여기에 지금 2021년 10월 현재 이제 인력개발원 교육 포털에 등재된 2,713개 가정 중에서 뭐 비대면, 최소대면 브랜디드 사업을 가정할 만한 과정들을 보니까 13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교육을 못 받았다라고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농축 사업에서 시설 장비 부분에서도 역시 이것과 관련된 어떤 지원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비대면에 대해서 거의 대응이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향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직접 서비스 그 담당자라 하더라도 감염병이 그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감염병 예방 관리 역량을 그 키우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보건소 시설 장비 개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 동선 분리가 가능하도록 시설들이 바뀌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보건소 내 비대면을 위한 공간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을 다 확충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그 동선 분리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동선 분리뿐만 아니라 공조장치라든지 냉온방 설비 등에서도 역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이러스 전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도록 헤파 필터를 장착할 수 있는 거 등등을 고려한 장치들을 또 배치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보건소 내에서 그 직원교육실이라든지 회의 공간도 이런 게 거의 돼 있지 않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역시 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의 이제 장비 개선 부분인데요. 동영상, 뭐 촬영, 송출, 비대면 회의, 교육 이런 것들과 관련된 시설 장비들 역시 같이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단은 보건소가 코로나19가 지난 다음에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공중대기 위기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어떤 서비스 제공 체계, 시설, 인력, 장비들 그리고 법적인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그 이 연구들을 좀 더 준비하고 있고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된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래 5분 좀 땡겨주십사 했는데 5분을 더 늘려서 발표하시는 바람에 제가 좀 진행하는데 당황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발표 저기 책자에 있는 것보다 뭐 그동안 고민을 더 많이 하셔가지고 더 발표를 풍성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우리 저 박선희 팀장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선희 팀장님 지금 현재 한국건강기능개발원의 이제 통합건강증진 사업 팀장으로 계시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현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보건소 통합평가와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담당을 하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박선희 팀장입니다. 금일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사업 지역보건의료 정보 시스템, 저희가 일명 PHIS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스템에 대한 개편 방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쓰는 시스템인 지역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이 약 10년 전에 통합 구축이 되고 나서 거의 10년 만에 지금 전반적으로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주 이용자가 보건기관 담당자이지만 시스템 개편이 또 하나의 보건소의 큰 변화이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간단히 좀 간략하게 공유하고,
그리고 그중에서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저희 통합건강사업 중심으로 시스템 개편 방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건기관이 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건기관 담당자들이 주로 참여를 해가지고 시스템 개편을 해야 되는데 또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참여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일 방향과 이제 제가 간략히 소개해드리지만 내용을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개편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금일 이제 소개해드릴 지역사회 통합건강지 사업에 대한 시스템 개편 방향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지역보건의료 정보 시스템 통합구축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제 보건소에서 쓰는 시스템인데요. 저희 이제 보건기관의 업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된 웹 기반 표준 정보 시스템입니다. 예전에 이제 2006년도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시작으로 제가 4차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2018년도하고 9년도 그때 당시에 이제 대대적으로 구축을 하고 나서 그 사이에 이제 조금씩 개선과 이제 개편이 있었지만 2020년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통합 구축 작업을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내용은 보건 행정과 그 행정에는 보건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22개 분야의 보건 사업 및 행정 업무를 자동화하는 내용이 있고요. 진료 및 진료 지원, 실적 통계, 대민 포털 이렇게 크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신조 교수님께서도 한 발표한 내용 중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보건기관에서 쓰는 보건소 전반적인 업무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모든 보건 사업을 다 포함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이야기 나눌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구축 사업의 개요는요, 지역보건의료 정책 지원에 한계가 있고 또한 접근성 및 편의성이 미흡하고 또 시스템 노후화 및 운영에 한계가 있어서 이런 보건소 업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또 개인 맞춤형 예방 건강관리 역할을 확대하고 또 신기술을 활용한 국가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한 방향성에서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보건 정보 시스템은 뭐 진료라든지 행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이제 건강증진 사업 측면에서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봤습니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그때와 이제 가장 다른 거는 통합건강증진 사업 도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도입이 되어서 예전에는 개별 사업 간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운영이 돼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사업 간 통합을 해서 대상자 중심으로 사업을 하기를 원하지만 시스템은 사업 간 구성이 되어 있고 대상자가 연계가 되지 않아서 통합건강사업 전체적으로 참여한 인력이나 또 실인원 연인원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설계 요구가 있었고 또 ICT 발전과 또 US 대두라든지 양방향 의사소통을 위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요구도 증가가 되어서 그 아까 모바일 스퀘어 사업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한 이제 비대면 사업과 대면 사업이 연계가 될 필요성,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우리 방문 건강 관리를 예를 들면 종이를 다 출력을 해가지고 직접 방문해서 받아온 것을 사무실에 들어와서 그걸 다 입력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기기를 이용한 실적 입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요구도 또 모바일 스퀘어 등 디지털 기술 활용한 건강사업 확대가 또 큰 변화가 되겠습니다. 또 만성질환 예방에 대한 보건소 역할을 확대하는 그 측면에서 건강검진 공단의 건강검진 자료가 이제 정상인 B부터는 보건소로 좀 데이터가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넘어오는 건강검진 관련된 자료들의 활용도도 많이 낮은 편이어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역할 확대와 또 건강검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한 보건복지 연계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많고 예방학회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주제로 되어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앞으로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복지와 연계는 이거는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고 보건사업 간 내에서 정보도 공유하고 뿐만이 아니라 복지부에 대한 정보도 끌어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도도 많이 늘어난 상태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지역보건 정보 시스템이 단순히 시스템 개편하는 부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시스템 개편이 보건소나 또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참여를 하여서 이렇게 지침 개정 절차가 될 때마다 시스템이 바로바로 이렇게 개편이 되어야 되는 요구도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추진 배경 하에서 저희 이제 이 통합구축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이제 발주를 한 거고 사회보장정보원이 이제 이것을 개편을 하고 있지만 저희 한국건강진흥개발원도 마찬가지로 보건소와 관련된 사업 업무를 전반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개편 작업에 저희도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같이 참여를 하여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지역보건 정보 시스템 개편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제가 좀 가지고 온 건데요. 국민에 있는 공공보건 포털 부분하고 모바일 보건소, 그다음에 행정 부분, 또 통합건강증진, 모자보건, 보건행정, 그다음에 이제 감염병이라든지
또한 보건 진료와 관련된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 관련된 내용들이 이번에 개편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내년 이제 6월에 이제 오픈을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하반기에는 개편된 시스템에 대한 안내라든지 설명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통합건강사업의 이제 시스템 개편이긴 하는데 혹시 통합건강사업을 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예전에 이제 우리가 방문부터 이렇게 각각 보건사업에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국고 지원했던 사업들을 통합건강사업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지역 여건에 맞게 사업을 기획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통합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1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절주, 신체활동, 또 영양과 영양 플러스, 비만, 구강, 심혈관, 한의학,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여성 어린이 특화, 지역사회 중심 재활, 금연, 방문, 치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간 시스템은 이 사업 각각이 이제 칸막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각각 사업별로 신체활동 담당자는 실체활동 화면에 가서 내가 등록한 대상자에 대해서 사업을 A부터 Z까지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영양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신체활동으로 들어온 사람이 영양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거를 정보도 서로 공유가 되어 있지 않았고 이제 개별 사업 과 부서별 각각 설계되어 있어서 사업 간 연계가 되지 않았고 또 세부 사업 간 통합과 연계를 지침상에는 권장은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전화로 하거나 공문을 통해서 이제 하는 방식이지 시스템을 통해서 연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저희가 PHS 통해서 연계 실적을 뽑아보면 전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천 건도 안 되는 이제 그런 것도 많거든요. 사실상 그 지자체에 확인을 해보면 다 이제 공문으로 주고받거나 전화로 이렇게 암암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시스템을 통한 이런 연계는 매우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복지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모두 수기로 관리하거나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대상자에 관한 분절적 관리 체계의 시스템을 좀 대상자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편에 대한 요구도가 그다음 연구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방금 이제 간략하게 통합건강 사업을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그 중에서 우리 이번에 그런 PHS에서 이 건강증진 사업 부분은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하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위 사업별 제공 체계에서 주민 중심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고요. 이렇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개편하고 또한 세부 사업과 성과 관리는 강화하되 통합의 목적을 살리는 방향이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제 통합 건강 사업이 이제 여기서 설명드리지만 이 13가지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한 부서에서 이제 추진한 사업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서 총괄 조정은 하지만 각각에 있는 사업들은 복지부 개별 사업부서가 관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 입장에서는 총괄 실적도 내야 되고 사업 실적도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같이 이제 사업별로 이걸 실적을 입력하면 총괄도 이제 그 실적을 제출할 수 있고 또 세부 사업별 성과 관리도 같이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일까? 시줄과 날줄을 어떻게 하면 좀 체계적으로 짜서 보건소의 업무 부담은 좀 줄이고 통합 건강인 사업의 실적도 도출을 하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통합 단계에서 사실상 칸막이는 벗어났다고 했지만 시스템적인 칸막이는 여전히 있는 상태였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칸막이를 걷어냄으로써 실질적인 통합건강 사업이 어쨌든 보건소에서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금이나마 개편하려고 저희 이제 개발에서도 참여를 하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아까 이제 봤었던 그 에즈이즈는 이렇게 이제 각 보건 사업별로 주민이 칸막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것들을 통합 건강 사업을 대상자에 관한 통합 관리로 하여서 이제 주민을 중심으로 이 각각의 보건 사업의 공통 프로세스를 뽑아내서 그 공통 프로세스별로 각각 인터페이스를 통합시켜서 이제 공통의 실적도 뽑고 공통의 프로세스도 맞추고 또 주민에 대한 정보가 A 보건 사업, B 보건 사업, C 보건 사업이 서로 그런 정보들을 주고 받을 수 있게 그 칸막이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이 빨간색이 이제 주민 중심으로 되는 것이고 큰 테두리 안에서 통합 건강 사업에 대한 대상자 통합 관리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터페이스 통합의 이제 첫 번째는 건강 상담과 관련된 이제 우리 건강 사업 수행 방법이 주로 건강 상담, 교육, 또 홍보 캠페인, 건강 환경 조석,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방법론으로 하면요. 이러한 수행 방법에 대한 사항을 이제 이번에는 이제 공통 모듈이라고 해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상담에 대한 부분을 통합하고 교육에 대한 부분을 맞추고
통합이라기보다는 이제 표준화한다고 그 틀을 맞춘다고 해야겠죠. 교육, 그다음에 홍보 및 캠페인, 건강 환경 조석,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이라는 이런 이제 건강 사업에 대한 공통 수행 방법을 이제 좀 통합시켜 가지고 A라는 그 대상자가 건강 상담에 대한 결과가 통합건강 사업의 범위 내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서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 사업 수행 방법 외에 개별 사업에서도 이제 분명히 건강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인 건강 상담 관리라는 건 아까 방금 말했던 건강 상담의 1:1 이제 건강 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맞춘다는 게고요. 밑에 있는 건강지 사업관리 집단 공통은 이제 그 밑에 있는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것들도 맞추고 그 외에 이 공통에 잡히지 않는 업무별 개별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방문이나 영양 플러스나 개별 사업에서 필요한 이제 서비스는 별도로 이제 구성을 하여서 이렇게 이제 그 대상자들이 그 13개 사업이나 그 외 다양한 사업들이 통합적으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그 칸막이 여는 작업들을 이번에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건강 상담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안내부터 설문하고 상담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각각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게 이제 그룹 프로그램이나 또 각각의 개별 사업으로 연계하는 이런 그 절차를 맞추고 이제 예전에는 기초 설문이나 기본 검사를 A 사업에서 했다면 그게 이제 B 사업에서 다시 와가지고 다시 등록할 때는 다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등록 정보를 같이 공유함으로써 대상 이 개별 사업 간의 담당자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분들이 들어왔을 때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이제 이거 틀들을 맞춰가는 작업이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스크린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건강 정보나 수혜 이력 화면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개인의 건강 정보나 수혜 이력 확인 등 및을 공유함으로써 대상자 연계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이제 박선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신체 계측 정보나 건강 행태 정보, 맞춤형 서비스 연계, 또 수혜 이력 정보를 그 원스크린 화면에서 같이 이제 공유를 함으로써 이제 다른 사업에서도 또는 전체적으로 통합건강 사업 내에서 그 대상자를 이제 연계하거나 이제 공통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원스크린이라는 화면이 생김으로써 통합 서비스 제공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기는 내용들이 이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 자원 및 정보와 연계가 좀 강화될 것입니다. 근데 그간 예를 들어서 방문을 예를 들면 장기 요양 등록자인지 아닌지를 이걸 다 개별적으로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걸 또 시스템을 통합해 연계해 와서 조회한다든지 또 행복 이음이나 주민정보 등록 정보는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대상자가 사망이 됐을 때 사망 되었다는 정보를 우리 대상자 방문 담당자가 직접 이제 대상 가구를 방문했을 때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제 그 시스템을 알림을 줌으로써 이제 퇴록 처리를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주민 등록 정보, 행복 이음, 세울 시스템 등 각종 행정 시스템과 연계를 하고 이 PHS 외에 이제 개별적으로 쓰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금연, 치매 정신보건 시스템 등 이런 보건사업과 시스템과 연계해서 적어도 그 각각에 있는 사업 시스템에 있는 그 등록 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끌고 옴으로써 연계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치매 사업에 등록이 된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하는 부분을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하고 이 사업의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저희 개발원 입장에서도 어떤 정보들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주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공단의 건강검진 자료를 이제 건강정보로 활용하고 또 그럼으로써 항목 및 서식을 간소화하는 작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제 공통 프로세스라고 해서 교육 홍보 캠페인, 건강 환경 조성 이런 부분들도 이제 틀을 맞춰 가지고 같이 이제 각각 개별 사업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맞추고 그로 인해서 통합 건강 사업 입장에서도 공통 실적에 이제 뽑아낼 수 있는 통합 총괄과 그다음 개별 사업에 있는 각각 실적들이 될 수 있도록 맞추는 작업들을 또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개편한 작업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 측에 저희 이제 개발 입장에서도 많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실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제 이거는 인력과 예산을 이제 그 예산을 관련된 부분을 이제 쓴 거긴 하지만 실제 보건소에서 입력은 하지만 그 입력을 한 것을 실제 조회하고 내가 이걸 분석하고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뒷부분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우리 보건기관 선생님들도 실적을 입력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뒷부분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이걸 입력을 해야 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입력률도 떨어지고 또 데이터 정합성도 떨어지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보건복지부나 또 개발원이나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기관에서 내가 입력한 그 실적을 실제 분석하고 타 기관, 유사 기관과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틀들을 만들어 준다면 내가 이 입력한 것들이 실제 사업에 또 활용될 수 있는 실적으로 쓰인다면 더 이제 데이터가 입력률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실적을 뽑아내고 분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원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을 제시를 하였고 이런 부분을 좀 더 그 보건기관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 부분을 많이 그 중요한 요구도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거의 다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모바일 현장 업무 체계가 마련됩니다. 이제 방문 선생님들이 이제는 모바일을 들고 가서 태블릿을 들고 가서 실적 그 자리에서 실적을 입력을 함으로써 예전보다는 훨씬 더 업무량이 좀 간소화되고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시스템 개혁 구현 중이고요. 사실 요구도와 이제 그런 것을 동시에 지금 진행된 상황이고 테스트를 6월로 해서 전면 시스템 개편은 내년 7월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요구도가 다 구현이 정리가 되고 개편이 돼야 되는데 요구도와 시스템 구현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지금 개편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보건소는 이제 이렇게 사용자 협의체라는 걸 구성하여서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건소 담당자들이 참여하여서 의견을 제시는 하고 있지만 혹시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그간 이런 이제 시스템 개편과 관련되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분들을 저희 개발원 입장에서도 개편하고 있는 그런 기관과 협의하여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박선희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빨리 끝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원래 이 세션에 지금 주어져 있는 시간 마치는 게 12시 40분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발표자와 토론자 지금 앞에 좀 좌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조금 속도감 있게 속도감 있게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 분의 전문가분께서 오셔가지고 토론 말씀을 해 주시겠는데요. 먼저 그 울산 남구 박혜경 소장님 토론을 좀 듣겠습니다. 박혜경 소장님은 고신의대하고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를 마치시고 현재 울산 북구 동구 소장님을 거쳐서 현재 남구 보건소장으로 계십니다. 예,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허목 소장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 참석하시고 내려오시는 길인데 늦게라도 참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상회복 로드맵 구상 시 보건소의 역할과 애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총리님과 두 분 부총리님, 행안부 교육부 복지부 장관님 배석한 가운데서 보건소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고 조직 증원 및 대응 능력 제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답니다. 전해철 장관님이 위원장이신 자치분과위원회에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계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보건소는 어떤 모습일까요? 2년 가까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쟁터의 장수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서 뜻깊게 생각하고 4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력 문제입니다. 그동안 보건소 업무는 계속 늘어나서 거의 100여 가지가 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더구나 요새는 직원들이 자기 사업과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비대면 방식의 사업 방법을 개발해서 앱, 줌, 밴드, 유튜브, 화상통화 등의 방식으로 각종 사업을 수행하면서 거기에 2년 가까이 되는 코로나 비상을 대응하다 보니 직원들은 거의 탈진 상태이고 퇴직을 하는 직원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100여 명의 전 직원이 다 동원되어서 마른 행주를 쥐어짜듯이 일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동안 보건사업이 늘어난 것을 예방접종 업무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직접 한 80% 예방접종을 감당하던 시절에 당시 예산이 8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 접종비까지 감당하면서 민간이 접종의 대부분을 하고 있지만 그 예산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70억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업무 담당자는 한 명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인력 비중이 높고 각종 센터는 위탁 운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비상시에 이 인력들을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올해 6월 2일 보건복지부에서 감염병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도 보건소에 관한 기능, 시설, 인력 확충 방안은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각 지자체가 코로나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인력을 거의 한 5, 60명 가량 늘렸지만 보건소는 개 하나와 2명의 직원이 늘었을 뿐입니다. 지역보건법은 명목상의 법이고 인력 기준이 현 상황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행정직이 보건소장을 하고 있어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규직 보건 인력의 증강을 위해서는 기준 인건비를 올리면서 보건기관의 정원을 늘려주고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건소 인력이 제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의 언어입니다. 일과 사람이 같이 간다면 여러 가지 상황이 닥치더라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감염병의 대응을 단계별로 대응하는 전략 매뉴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들었지만 당장 2달 뒤에 확진자가 100명이 될지 10,000명이 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때는 보건소가 노출되면 감염병 대응이 안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사업 건건이 범위를 정해줘야 하는 시기도 있었고 책임을 져야 하는 스트레스가 엄청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상시 감염병 대응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대비 체계 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중앙 차원의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매뉴얼이 없어서 또 다른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주어진다면 현장의 혼란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학조사 인력 부족과 역량 강화 문제입니다. 감염병의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학조사입니다. 그러나 과거 역학조사는 중앙정부의 전유물이었고 지방은 역학조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중앙의 역학조사관도 자치구 보건소의 역학조사를 지원할 여력이 없었고 자치구에서는 모집하는 역학조사관이 특별한 인센티브도 없이 힘든 일로만 여겨져서 기피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원들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구의 경우에는 자가격리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중앙방송까지 탔었는데 그만큼 열심히 막아냈다는 얘기고 이건 구청 직원들까지 다 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흔한 공무원 교육 시에 시군구 일반 공무원들도 감염병 대응과 역학조사에 대한 교육을 예비군 교육처럼 상시로 집어넣어서 필요시 그들도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주공사업 인력 부분인 간호인력 부분인데요. 밥을 지을 때는 쌀을 같이 씻자고 해놓고 밥이 다 되고 나니 이건 내 솥에 있는 내 밥이니 너는 숟가락 얹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처 간의 문제를 떠나서 밥을 먹어야 되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밥을 했으면 한 그릇을 온전히 먹고 싶지 부족한 부분을 먹으라고 만족하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간호 인력을 뽑아서 행정직으로 만드는 것을 하고도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지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다시 주공사업의 간호 인력은 보건소 소속으로 돌아와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보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기관의 조직과 인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정말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준호 교수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중요한 연구를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저희 보건소에 한번 모시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희 보건소 업무 분장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40여 개가 넘는 법률을 가지고 100여 개가 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정리를 하시려면 많이 힘드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30여 년을 보건소에 몸담았다가 퇴직을 앞둔 선배로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언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혜경 선생님 저도 굉장히 절절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다음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지역보건실 오유미 실장님 토론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유미 실장님은 이화여자대학교 보건교육학 박사를 졸업하시고요. 현재 그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단에도 지금 같이 평가위원을 하고 계시고 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자문단도 현재 맡고 계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지역보건실장 오유미입니다. 오늘 두 가지 과제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는데요.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 또 통합건강진사업 시스템 개편입니다. 저희 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하는 과제이고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해묵은 과제고 또 오랫동안 추진해 왔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코로나 대응 또 사전 예방적인 건강관리가 계속 부각되면서 결국에 한 번은 결론이 나야 되고 그 중요성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는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여러 부처에서 떨어지면서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또 코로나19로 또 인해서 보건소는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체질 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보건소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역할 및 업무가 부여된 상태인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건강증진 사업이나 여러 가지 평가 등은 다 유예를 통해서 행정 부담은 좀 감면이 되었지만 또 이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또 인력이나 예산도 지원되고 있지만 결국에 아직도 이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서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시도에서는 재난 대응 본부가 생기고 또 시군구에서는 감염병 대응 전담 부서도 생기고 또 지원단도 설치가 되었으나 이런 것들도 결국엔 지금 현재 상황에 맞물려서 계속 그 조직 개편이나 인력이 증원되는 것인데요. 또 앞으로도 코로나가 계속 지속될 수도 있고 또 일상으로 회복이 됐을 때 이런 상황 변화에 따라서 조직이 좀 더 유연적이고 또 효율적인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그런 것들이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위드 코로나 또 일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조직 인력 체계 개선이 필요했을 때 어떤 것들을 검토해야 된다 생각하면 저도 한 3가지 정도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앞서 여러 번 얘기하신 대로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력과 조직은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고 또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원화된 것뿐만 아니라 또 말씀하신 질병청, 복지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은 소관부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대응을 봐도 단순히 보건소가 이 지역보건기관의 그냥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공중보건 차원에서 좀 더 독립적이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이런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주관부서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행안부나 질병청 또 복지부의 건강정책과를 비롯해서 여러 부서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지만 좀 더 총괄적으로 사업과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중앙부서가 하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보건소를 총괄할 수 있는 지역보건과라든가 지역보건과 신설이라든가 아니면 건강정책과가 주관 부서가 돼서 보건소의 업무를 한 곳에서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 부서에서 사업들이 생기고 이것들을 보건소에 실제로 사업을 운영할 때는 이 복지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조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중앙부처가 정리가 된다면 보건소는 좀 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을 텐데요.
아까도 앞서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보건소가 실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 지역 사회의 공중 보건을 위해서 관리를 위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사업 수행들은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소생활권 중심의 직접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결국에는 구현되고 쌓이는 것은 결국에 시스템이 될 텐데요. 오늘 발표도 있었지만 현재 그 사업 중심에 이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 이것들을 이제 대상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스템 개편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결국에 데이터가 쌓이고 대상자의 데이터를 축적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상황을 더 고려하고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좀 더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의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장기적으로 현재 PGH나 PHI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 또 빅데이터로서의 역할이 되도록 어떻게 잘 쌓이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뒷단까지 같이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유미 실장님. 네, 감사합니다. 그 어떤 복지부의 어떤 이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강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계명대학교 이중정 교수님 토론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남대학교에서 의학박사 하셨고 현재 그 대구광역시 10년간 질환 예방관리 사업 지원 당장도 맡고 계시고 또 정보 쪽에도 많이 조예가 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중경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PHIS는 조금 접어두고요. 그냥 제가 이제 이 보건소 기능 개편과 관련돼서 논의를 할까 방향에 대한 부분을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감염병 대응이라든지 보건소의 이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제외한 다른 부분을 주로 이제 보건 사업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건소의 이제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입니다. 지방 분권과 이제 관계되는 문제인데 현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보건소가 거의 2년간 감염병 대응을 한다고 다른 이제 보건 사업은 거의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 일 혹은 이제 사업의 크기는 결국 이제 예산하고 인력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이 예산하고 인력 투입이 거의 이제 중앙 정부에서 결정되어서 이제 내려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건소 자체의 어떤 상황이나 그 지역 사회의 상황에 맞게 혹은 보건소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예산하고 인력을 따로 빼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다음 이제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이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내면을 조금 들여다보면 이미 정해져 있는 사업 꼭지 내에서 이제 비율을 조정하는 정도죠. 그래서 이런 이제 결국 중앙 정부에서 제시된 사업은 거의 다 해야지 이제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보건소가 이제 이 사업 형태가 중앙 정부에서 각 과별로 국별로 이 테마별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업을 해오던 게 계속 지금 아까 100가지 넘는 사업이라고 하셨듯이 없어지는 사업은 없고 신규 사업이 자꾸 이제 축적되게 되니까 그게 그냥 분류만 되어 가지고 지금 있는 그런 이제 현 체제가 굳어지게 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업별 지침, 계획서, 보고서 평가 결과에 따른 이제 예산의 배정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보건소의 자율성을 지금 저하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 주민들의 다양한 또 다른 어떤 이 요구사항, 보건에 대한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체제로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가 사업을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황을 이제 파악해서 주도적으로 좀 사업을 결정하게 해주고 좀 획기적으로 지금 중앙 정부 주도의 사업들은 줄여주는 방향 이게 맞겠죠, 그죠? 그 대신 이제 그런 이제 선택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이제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는 형태가 맞을 것이고. 이 사업 평가도 중앙 정부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지역 사회 주민들 혹은 지역 사회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는 여기에서 기술적인 지원이나 법 제도 정도
법 제도 같은 것을 마련해 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그런 형태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선택과 집중입니다. 아까 뭐 100가지 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PHIS를 들여다봐도 일의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뭐 이것을 정말 다 해야 되는 건지 또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역량이 분산되고 다 또 분절화가 되어 있습니다. 칸막이가 또 다 쳐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래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연계를 하라 그러는데 또 연계 사업도 한계가 있고 지금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이제 신준호 교수님 발표에도 이런 코로나 때문에 장기간 이런 보건 서비스들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고 그 결국은 이게 필요하냐는 이제 말까지 이제 결국 나오게 됐죠, 그죠? 그 이면에는 그동안 이제 제공되었던 이런 보건 사업의 내용들이 서비스가 질이나 양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좀 만족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해낼 수도 없고 또 그럴 인력이나 역량도 되지 못합니다. 그 결국은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일을 해내려면 사실 보건소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가장 이제 첫 번째 우선인데요. 특히 이제 보건소 내에 지금 특히 좀 부족한 인력이라고 제가 보는 게 기획과 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입니다. 각 담당자들이 기획을 하고 평가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것보다는 좀 더 전담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뭐 보건학을 전공하거나 이제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경험이 있는 뭐 의사, 간호사, 뭐 우리 보건교육사나 뭐 다 좋습니다. 뭐 어떤 직종이든 다 괜찮은데 이런 인력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3년 전인가 신주쿠를 갔는데 거기에 의사분이 치과 의사분하고 뭐 6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진료를 하시느냐, 그냥 진료는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뭘 하시냐 그러니까 주로 기획과 평가 일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진료는 전혀 보지 않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중앙정부가 평가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보건소에 어떤 사업에 대한 자율권을 주고 그러면 보건소는 이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 사업에만 이제 집중하는 형태로 사업을 이제 해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뭐 꼭 이 방향으로 이제 나가자는 것은 아닌데 지금 앞으로 향후에 어떤 지방 분권, 그다음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어떤 경쟁, 또 지방 조직의 책임 경영, 뭐 이런 방향을 보면 이쪽 방향이 큰 방향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향후에 이제 보건기관 개편 방향은 지역 중심으로 또 보건기관의 자율성과 권한을 주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방향으로 또 사업에는 과감하게 비효율적이거나 난이도가 너무 높은 사업, 역량에 못 미치는 사업 이런 것들은 포기하고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을 선택해서 역량을 집중한 그런 이제 쪽으로 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준규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와 관련해서 좀 시급하게 인력이라거나 이런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또 선택과 집중 뭐 이런 지금 말씀을 주셔서 기능 개편과 또 정보 시스템 개편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적인 의견을 주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발제와 토론을 다 들었고요. 또 늦게 시작한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어쨌든 뭐 어느 정도 시간 안에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온라인에 지금 질문 온 거는 없고요. 그래서 혹시 플로어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은 또 의견 질문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없을까요? 예. 그러면은 지금 토론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신준호 교수님하고 지금 박성희 팀장님께서 좀 짧게 그 의견 좀 주시고 좀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까 보건소하고 관련된 관리와 관련된 중앙의 부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인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통합 건강기 사업을 수행하면서 예산을 전체 묶어서 제공하는 초창기에 건강정책과가 말씀하셨던 역할들을 잠깐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이 계실 때 거의 1년 정도 그 역할을 하시다가 바뀌면서 그 기능이 사라졌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들도 그 하고 있고요. 아니 거버넌스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까지 가면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좀 뺐었고요. 또 이제 그 이중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질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들도 하고 있으면서 그 특히 주민 서비스 부분은 지역의 필요에 따라서 아주 그 공통적으로 국가가 시행해야 될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지역의 필요에 따라서 조정하고 또 질적인 부분들도 평가할 수 있는 방안들도 역시 이제 모색이 돼야 되는데요. 저희 과제에서 모든 걸 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서비스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의 그 연구들은 진행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선희 팀장님 또 말씀 혹시 하실 거 있을까요? 네. 저희 지금 제가 통합건강 사업을 담당하면서 2020년과 21년은 사실상 이제 업무가 중단이 되었고 그 이제 감염병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 다양한 그 행정적인 것을 다 중단시키고 이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중단시킨 이제 상태이긴 한데 이제 뭐 저희가 또 사업을 지원하고 하는 건강 사업을 담당하는 또 입장에서 또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또 일상에 또 준비를 해야 돼서 이 건강증진 사업을 또 준비를 안 할 수 없는 또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앞서 이제 토론자 선생님들과 또 신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선택과 집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통합건강 사업을 그 지원할 입장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겠다는 걸 좀 오늘 좀 느꼈고요. 앞서 설명 드렸던 것처럼 올해 통합건강 사업 처음에 도입을 할 때는 이제 사업을 묶어주면서 전체적인 평가만 하고 개별 사업별 평가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사실 시작했는데 이걸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가버넌스적인 측면과 또 끌고 가는 그런 복지부에서 총괄 조정하는 부분이 점점 약해지면서 다시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사업이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이제 도입 취지의 목적과 좀 다르게 추진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과 좀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다시 통합건강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지자체가 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어떤 그 접점을 좀 찾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개발원이 좀 그 주도적으로 의견을 주고 좀 고민해야겠다는 점을 오늘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좌장을 좀 보면서 아까 오유미 실장님이 이제 그 반복적인 이게 이제 논의가 뭐 2, 3년 만에 한 번씩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실 그 바깥에서 보건소를 볼 때 신기하다. 너무 지금 뼈를 갈아 넣는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제 안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 기능 개편이라거나 시스템 관련 논의는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내용들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아까 박혜경 선생님이 말씀 주신 것을 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행정의 언어로 이걸 답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학술적인 걸로만 계속 논의하면은 또 이제 이렇게만 이야기하다 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지금 뭐가 부족한 거고 지금 기준인건비를 책정을 해놔도 원래 이제 보건소 인력 늘릴 수 있다 자율인건비로. 근데 그거는 교부서에 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건 뭐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누가 이게 모니터링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지역보건법에서도 뭐 자율적으로 선택 집중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 파워를 권한과 힘을 가질 수 있게끔 뭔가 이게 장치가 만들어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뭔가 좀 집중적으로 좀 논의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이 좀 이번 연구나 에도 반영이 되고 또 이런 그 학술적인 논의들이 또 뭔가 이 관련 전문가와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논의 속에서 실질적인 그 이 보건의 현장 단위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이어져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아무튼 뭐 많은 고민하고 준비해서 이런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도 그리고 이렇게 또 송출해 주신 스태프 선생님들도 다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식사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제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